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3.1절 쉬는 날인데 이렇게 또 고생하러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3.1절이 예. 공휴일이라는 생각을 깜빡 잊었습니다. 저희 방송인은 항상 뭐 빨간 날이라는 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3.1절 150주년이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념사 메시지의 이목이 뭐였죠? 윤석열 대통령, 기미 독립선언서 뿌리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다. 내년이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인데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도약하길 바란다. 사실 뭐 통일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민한 사안들은 다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예민한 상은 피해갔죠. 근데 사실 이번 그 대통령의 그 3.1절 행보가 상당히 조금 독특했습니다. 네. 그 공식적으로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 다 3.1절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기념 예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그 기념 예배에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가령 기미독립선언문에 나오는 뭐 축기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예. 그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아마 그런 점에 꼼꼼히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정신은 가령 자유민주주의 그 기본 정신 아래서 통일을 말하는 대신에 예. 어떤 통일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이 표현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 자주민으로서의 통일을 설명을 하신 건데 다만 다행히 그 밑에 북한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전체주의 체제로서 억압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야 된다. 이 강한 이 자유에 대한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신 걸로 보아서 예. 뭐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온 말과 그 사실 내용이 크게 다르거나 톤이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 왜 기념일 예배 쪽으로 갔을까? 신년사도 사실 예. 좀 이렇게 돌려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을 예, 만나지 그렇죠.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그 기념식에 보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준석 또 대표도 깔끔한 분들이 제법 다 됩니다. 모이가 있으니까 예. 그 한가운데 딱 앉으시려고 하니까 아이 그 선거 직전에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날선 말들이 오고 가면 예. 그 자체가 또 뉴스가 되어버릴 테니까 그런 자체를 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보통 이렇게 패싱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오잖아요. 예. 차라리 그런 자리에 가서 조금 대면 하더라도 마주치는 게 나았었는지 아니면 오늘 방식이 좀 괜찮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 갔겠죠. 가서 아니 직장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가시도 친 농담도 좀 하고 예. 또 이준석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비판한 젊은 청년입니까? 한번 노려도 보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내 이제 속이 좀 편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하면 아마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유머도 던져주고 좀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이 통이 크구나 예. 하는 느낌을 줬을 텐데 조금 거의 기념 예배 쪽으로 돈 건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최근 들어서 뭐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3.1절 기념사도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했을까요? 보통 이제 3.1절에는 열사, 의사 이렇게 무장 독립투쟁을 한 선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단어 성각자가 좀 돋보이는 그런. 예. 네. 그런데 그 참 재미있어요. 우리 그 3.1 운동 기점으로 국내외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을 정의를 했는데 네. 예, 근데 무장 독립운동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한 거 그건 아마 또 산한창호 선생 중심의 그런 운동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언급한 거 외교 독립운동을 한 선각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있다면 바로 이 독립운동이다. 그리고 또 6.25 진정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 국가를 그 지켜준 거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공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을 이 자유민주 체제 아래 이 독립국가로 건국을 한 거다. 그래서 이게 건국 논쟁에 있어서는 저는 이 건국이 아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이해를 못해요. 이 왕조 국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유민주 국가로서 태동을 하고 건국을 한 건 어떻든 1948년 8월 15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그 50 그 총선거는 당시 스위스도 가령 내가 늘 해마다 강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971년에 스위스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는데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만 20세 되는 모든 남녀에게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간에 과거에 양반이든 상놈이든 누구든 간에 예. 가리지 않고 똑같은 한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성과 평등성으로 확립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선각자였고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신임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난 그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후퇴되어 있는 나라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나는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공교롭게도 뭐 지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뤘던 영화 큰 흥행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보수 측면에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과 이 영화도 또 묘하게 얽히면서 파멸한 영화가 요즘에 김고은 씨가 나오고 최민식 씨가 나오면서 관심받고 있는데 건국전쟁의 감독인 김덕영 감독이 파묘를 비판하면서 이게 묘하게 또 문화계에서도 진영으로 나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영화 서울의 봄.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과연 역사와 전혀 다른 하나의 허구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닐 거란 그러긴 말이에요. 힘들겠죠. 예, 서울의 봄은 당연히 우리가 겪었던 1980년 서울의 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허구와를 어떻게 교묘하게 섞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념 전쟁을 위한 하나의 문화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수는 왜 이렇게 문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가? 그런데 나온 것이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 또 파묘가 같이 맞붙게 됐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서울의 봄을 이제 그 구경한 관객들이 100만 명을 넘었는데 네. 아마 그 100만 명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두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파묘, 서울의 봄은 나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파묘라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서울의 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영화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영화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과거에 1980년 계엄 때 이 계엄 검찰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그 광주 사태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기록도 많이 봤고 또 그리고 서울의 봄 또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그런 사실이고 예.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영화를 하나의 허구의 제품으로만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영으로 나뉘어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문화 전쟁을 치르는 것 이걸 우리가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저는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네. 그럼 좀 어려운 예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영화 한 편은 개봉을 해서 큰 흥행을 했고 건국전쟁의 흥행도 만만치 않고 파묘는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최신 효과, 그러니까 총선에 가장 임박해서 흥행을 하고 관심을 받았던 영화가 영향을 미칠 텐데 문화전쟁이라고 본다면 총선에 영향을 어느 쪽이 더 미치고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다행히 지금 예. 이게 건국전쟁 파묘 뭐 다행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중이 크게 이걸 이슈화를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얼마 전까지 가령 그 김건희 리스크다 이러면서 이른바 명품백, 디올백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언론을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가령 그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 비명 행사라는 용어가 전국을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때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강탈을 하면서 검색어 순위가요. 네. 가령 디올백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 행사라는 검색어가 거의 모든 검색어를 압도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민주당이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건국 전쟁 같은 이런 이슈가 조금 검색에 확 올라오다가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단어는 여전히 비명행사 혹은 그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뭐 자객공천 이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 과거처럼 가령 그 자기들이 이념 전쟁이 끝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특히 요사 2030은 무당파가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적게는 뭐 한 30%, 2030만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면 그 이 무당파가 한 20%대 심지어 19%대로 줄어든 여론조사가 있는데 20대에서 35까지만 보면 거의 뭐 40%가 넘고 절반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무당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공정한 사회, 그리고 기회의 균등,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30의 무당파에게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예요.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난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선거도 이번 총선도 보면 결국은 이 2030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무당파들이 정의에 목마른 무당파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이 2030에게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가령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문재인 시대처럼 역시 60대 일자리입니다. 노년들이 일자리고 막상 일자리가 필요한 20대 초반부터 35살까지 이 2030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3040의 영끌 투자를 해서 집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꼼꼼히 살펴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 민생 문제 뭐 조금 이따 앵커께서 아마 뭐 물으실 것처럼 보이는데 이 민생 문제가 결국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